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여야 4당이 5.18 망언을 내뱉었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징계해달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예고한 대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승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로 여야 사당은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여야 사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북한군 개입, 가짜유공자와 같은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며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 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역사 왜곡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사당은 입법 공조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인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비슷한 법안을 도입해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유튜브 12개 채널에 있는 영상 60여 건이 5.18 관련 허위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고 전문가를 초청해 역사 왜곡 사례 등을 따지는 이른바 5.18 망언 규탄 처벌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여는 등 한국당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예고하면서 한국당은 사면 초과로 몰리는 형국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18 망언 파문이 확산하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18과 관련된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의 정신을 폄훼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5.18 모독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18 폄훼 파문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승래 의원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 차원의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제적위원회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의제를 12개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 실무 담판에서 본격 조율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잘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중 나온 언급입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with President Moon and we're doing great things and North Korea is coming along. 전날 국경장벽 관련 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데 이은 낙관론입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의 4개 합의 사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등
1차 정상회담 합의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의제에 합의했다며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12개 이상의 문제란 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세분화해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풍계리 동창리 사찰 검증, 이에 상응하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경제지원 등이 의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는 다음 주 재개될 실무 접촉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 조합 맞추기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여전합니다. 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이 같은 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도 역시 북핵을 꼽았습니다.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past year.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immediate challenge. I am optimistic about the upcoming U.S.-North Korea summit later this month as we work toward identifying the path to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또 북한이 작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서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더 생산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등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무기급 플루토늄 5에서 8kg, 고농축 우라늄 약 150kg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는 최대 37개에 달할 수 있다고 해커 박사는 밝혔습니다. 해커 박사는 다만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2017년 말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서 이전보다 핵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낙관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애초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회담 이전에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북미 회담 직전 다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의전국장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해 막판 조율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경제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주변 산업도시와 함께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를 둘러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12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산업도시 하이퐁이 나옵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회사를 세워 성공했고 개혁 개방 이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외자 유치의 1등 공신으로 대북 제재 완화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 구상과도 맞습니다. 이 밖에 하노이 외곽 산업단지 가운데 한 곳을 둘러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 곳도 많아
이 가운데 하나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하이퐁에서 해변을 따라 50km 정도 더 달리면 관광명소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세계 유네스코 자연공원에 등재됐고 지금은 매년 300~400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염두에 두고 미리 동선을 점검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곳에 들러 관광특구 모델을 직접 살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날이 추워졌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은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충북과 남부지방은 오늘 공기가 탁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12.4도, 파주 영하 9.6도, 광주 영하 1도 등 어제보다 2~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공기까지 탁한데요.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충북과 남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동해안 지역에 눈이 오겠고요. 모레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저녁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보행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후진을 하다 가속기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김종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에 치인 30대 여성이 긴급히 후송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청담동 호텔역 주차장 입구에서 SUV 차량이 31살 이모 씨를 덮쳤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96살 유모 씨, 유 씨는 주차장 입구를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가 뒤쪽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 한 대와 길을 가던 이 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유 씨가 후진하면서 가속기를 강하게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플라스틱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이 모두 타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옷걸이를 만드는 플라스틱 재료가 공장 내부에 가득 쌓여 있어서 잔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소 외국인 근로자 등 10여 명이 일하는 공장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북 청주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와 기계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보일러실에서 처음 연기가 났다는 말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인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꼽히지만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게 이유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경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74살 할머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10,000여 건에서 2017년 26,000여 건으로 연평균 11.3%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건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 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부는 최근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 검사를 자주 한다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이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 매년 30만 건 이상의 반납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어서 상당수 지자체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면허 반납 실적은 2017년까지 연간 5천 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도로 조명을 늘리거나 도로 표지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 정비도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진통 끝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양강구도 속에 5.18 망언 파문으로 당 징계를 앞둔 김진태 의원의 완주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을 막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파장 등 당이 급격히 우경화되는 모습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냅시다.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날짜를 미뤄달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던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은 끝내 당대표 도전을 접었습니다. 이로써 227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세훈 전 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의 양강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시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오 전 시장은 정치인 박근혜를 극복하자며 개혁 보수 깃발을 내걸었고 TK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범친박계의 결집을 노리면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이 몰린 영남 지역에 공을 들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현충원 참배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른 이런 방향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새 걸음을 시작한다는 각오를 갖게 됩니다. 변수는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태극기 표심입니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배신 논란에 휩싸였고 오 전 시장이 탄핵을 인정하자며 친박과 선을 그은 상황에서 김 의원이 얼마나 세력을 모을지가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오셔서 보기 좋게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김 의원이 5.18 공청회 후폭풍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징계 여부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되면 중도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2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거물들의 진검승부는 한국당의 미래를 엿볼 가늠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사 SBS를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 의원 측은 SBS 소속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SBS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언론사로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창당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다양성의 시대에 진보와 보수를 함께 아우를 것입니다. 이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길입니다. 그것이 중도개혁의 정치이며 중도통합의 길인 것입니다. 중도는 중간 노선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 맞는 정치, 즉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옳은 길을 택하는 정치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 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박영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문제 판사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매년 각급 법원장들에게 판사들의 근무 평정표와는 별도로 이른바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 가운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다른 이른바 튀는 판사들을 따로 골라낸 겁니다. 이런 보고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비밀의 줄임말입니다. 법원장들이 제출한 판사들의 명단은 이후 이른바 무리야기 법관을 분류하는 자료로 사용됐고 판사들 명단은 다시 법원장에게 전달돼 인사불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보다 가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 법원 조직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의식한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본다는 문제점 때문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의 방침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인사권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판사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처벌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 사법부의 후폭풍은 지금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망을 통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징계와 재판 배제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전현직 판사들 추가 징계가 예고돼 있는데 검찰은 이번 달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판사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나머지 판사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00명 가까운 전현직 판사가 조사를 받은 만큼 그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얼마나 징계가 이뤄질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징계 시효 때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등 대부분의 범행은 3년 전인 2016년 이전에 이뤄졌는데 현행 법관 징계법은 사유 발생 뒤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퇴직한 판사들은 아예 징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판사 8명을 징계했던 대법원은 판사들의 비위 내용이 담긴 검찰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 징계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을 어길 수도
그렇다고 의혹 판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청사를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언론에 공표한 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면서 숨길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몇 번 더 검찰청사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을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가량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표준 토지 50만 곳에 대한 가격 산정의 핵심은 현실 반영률을 높인 데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4%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올랐고 세종시로 인구 유출 영향을 받은 충남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등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토지 가격대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추진 방향은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였거나 저평가됐던 이런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심 상업지나 대형 업무용 건물 등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이른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이번에 20%가량 올랐습니다. 전체의 99.6%를 차지하는 나머지 일반 토지의 상승률은 7%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등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료나 세금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리콜된 제품 130여 개가 국내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어서 판매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사지 않도록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4당이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윤리위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돼가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의제를 12개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청담동에서 96살 남성이 몰던 차량에 행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호텔 주차장 입구를 들이받고 후진하다 가속기를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땅값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중구가 2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논의 후에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500여 명 중 77%가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개편안으로 내놨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할 때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을 묻는 질문엔 근로자, 사용자, 정부 측이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결정위원회의 동의위원 선정 방식도 노사정 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와 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해 마지막에 남은 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완할 경우 우선 필요한 지표에 대한 응답은 임금 수준, 기업 지급 능력, 고용 수준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의 내용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이제 식당에서 국산 명태를 사용했다는 요리가 나왔다면 불법이거나 가짜인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는 앞으로 포획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국산 명태는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게 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체어를 방류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며 방류된 명태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산당국이 동해안 연안의 주요 항구의 수산물 시장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태 유통 실태 파악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산물 시장에서 국산 명태를 팔고 있는지 또 식당에서 국산 명태 요리를 판매하는지가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단속은 속초 강릉권, 포항 후포권, 거제 진해권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달 21일부터 연안에서 명태 잡이를 전면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잡거나 시중에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국산 명태를 몰래 잡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은 시장이나 식당 등 유통 과정에서 국산 명태인지 여부만 단속하기 때문에 일본산 등 수입 명태를 이용한 판매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탕 판매를 아예 금지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모든 암컷 대게와 길이가 9cm 이하인 어린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의 고등어, 15cm 이하의 참조개에 대한 포획 판매도 포함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과거 2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형제도에 대해서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22년째 선고는 내려지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형제도가 세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사형을 규정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달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
청구인은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지난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진다며 기각되자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2010년에는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을 신청한 대리인단은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5분이 헌법재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을 했지만 그중에 2분은 국회에서 빨리 이걸 논의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1명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마련됐지만 연예계에선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손승헌과 안재욱 씨에 이어서 중견 배우 김병옥 씨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김병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김병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이 대리운전 시켜서 단지 앞에까지 왔고 대리운전 시켜갖고 단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에 김병옥 측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연예계에는 여전히 불미스러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뮤지컬 배우 손승헌은 지난해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손승헌의 첫 재판이 있던 날 배우 안재욱도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소식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자숙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모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고리 교차로 건널목에서 윤 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언 철회와 함께 사죄까지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상당히 놀랍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これは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甚だしく不適切な内容を含む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는 물론 사죄와 발언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強く抗議しました。それと同時に謝罪と撤回を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한 고노 외무상은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この後、韓国側がどのような対応をするかまだ分かりませんが、誠意を持った対応をされる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おります。 미국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일본은 수십 번 사과했다고 말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나 한일 간 불필요한 논쟁은 원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이른바 G1파로 알려진 문 의장이 일왕 사제를 언급한 부분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의 반성을 언급한 뒤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문 의장의 일왕 사제 발언이 앞으로 양국 관계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로 다가온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 12일 강요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이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두는 걸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를 늦추는 것이 내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상대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다고 인터넷 매체 복수가 보도했습니다. 복수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2주일 전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같은 당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는 이들 법안이 미국의 핵무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5세대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려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독일 지역신문연합인 R&D가 보도했습니다. 흐르스트 제오포 내무장관은 대연정을 구성 중인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회의에서 이같이 통신법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오포 장관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보안 확인 과정을 밟고 장비를 통해 첩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본배구를 향한 막판 순위 싸움이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즌 최종전 결과까지 지켜봐야 본배구 진출팀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IBK 기업은행 한수지의 공격을 도로공사 이효희가 받아내고 파튜와 정대영이 연이어 스파이크를 때려 마지막 득점을 만듭니다. IBK 기업은행의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셧아웃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도로공사도 승점 43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팀별로 24경기씩 치른 현재 흥국생명이 승점 48점으로 1위를 사수하고 있고 GS칼텍스부터 한국도로공사, IBK 기업은행이 나란히 승점 43점으로 같아졌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6경기를 앞두고 세 팀이 피말리는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1위였던 GS칼텍스는 3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위로 올라섰고 줄곧 2위 자리를 지키던 IBK 기업은행은 최근 연승과 연패를 거듭하며 순위표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즌 초 부진했던 도로공사가 상위팀을 잇따라 격파하며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매 경기가 챔피언 결정전 같이 중요한 경기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 점 한 점 아끼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공사의 상승세와 기업은행의 하향세가 눈에 띄지만 마지막 경기까지 순위표는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시즌 최종전인 도로공사와 기업은행의 경기를 포함해 세 팀의 맞대결이 한 경기씩 남아있고 1위 흥국생명이나 최근 고춧가루 부대로 등장한 현대건설과의 경기도 변수입니다. GS는 껄끄러운 상대 흥국생명과 남은 2경기가, 기업은행은 최근 뼈아픈 패배를 당한 현대건설과 남은 2경기가 고비입니다. 도로공사는 시즌 막판 상위권 3팀을 잇따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권 석장의 주인공은 시즌 최종전까지 봐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올 시즌 첫 중간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카드는 대전 원정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아가메즈가 서브 득점 8개를 포함해 29점을 퍼부어
삼성화재를 3대1로 제쳤습니다. 승점 3점을 보태 59점이 된 우리카드는 한 게임을 덜 치른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을 제치고 선두로 등극했습니다. 프로농구 SK가 6연승을 달리던 2위 전자랜드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SK는 잠실 홈 경기에서 주 득점원 헤인즈가 29점을 올려 91대 86으로 이겼습니다. LG는 외국인 선수 메이스가 27점, 리바운드 24개로 골밑을 장악하면서 인삼공사에 크게 이겼습니다.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 출전했던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남녀 대표팀은 월드컵 5차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합작했습니다. 6차 대회에서는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개인전에 걸린 금메달 4개를 모두 따냈지만 여자 대표팀 최민정과 심석희는 부상과 감기 증세 등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야구 LG 선수들이 전지훈련 중 원정 도박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한 KBO는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앉아있는 투수 차우찬 등 LG 선수 4명이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액 베팅설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LG 구단은 선수들이 휴식일에 쇼핑몰에 갔다가 카지노에 들렀고 거액 베팅이 아닌 우리 돈 최대 40만 원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지노 출입 자체입니다. LG의 신고를 받고 경위서를 요청한 한국야구인의 KBO는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어떤 이런 것들이 불법적일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경기력에 영향을 또 상습적으로 만약에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임창용, 오승환 등 일부 선수들의 원정 도박으로 홍역을 치렀던 KBO 리그. 경기와 어떻든 전지훈련 중 카지노에 간 선수들의 정신자세를 질타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에서 아찔한 충돌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출근길도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은 찬바람이 불어도 상층을 지나는 미세먼지가 내려오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관령 기온이 영하 12.8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철원과 파주도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 서울 영하 5.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도 선에 그치겠고요. 청주 4도, 대구 7도,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건조특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일 때 내려지는데 불이 나기 무척 쉬운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금요일에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